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육해공 군 수뇌부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대장 7명 가운데 4명은 주한미군과 동고동락했던 작전통으로 한미동맹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미 바이든 대통령의 본국 도착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를 긴급 소집했고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586 용태 발언을 이어갔고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지면 정치 인생이 끝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단이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법무부 권한 집중 논란에 이어 인사검증 위법 소지 지적도 나와 따져봤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고등학생으로 현장에서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낮에 만취트럭이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본토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며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앞서 저희는 오늘 군 수뇌부 인사 소식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보름 만에 대장급 7명을 갈아치우는 대대적인 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군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인사는 그래서 군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도 규모도 내용도 모두 그렇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 더 이상 북한에 쉽게 보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군 인사 내용부터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신임 합참의장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13년 이후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됩니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안병석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전동진 중장, 이작전사령관에는 신희연 중장이 내정됐는데 합참의장을 포함해 육군대장 5명 중 4명이 육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육사 출신이 홀대받은 바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박정환 합참차장, 해군참모총장의 이종호 합참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의 정상화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내정됐는데 3군 총장 모두 합참근무자여서 각 군 간 작전협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정부 출범 보름 만에 합참의장과 3군 총장을 전원 교체한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은 각각 취임 6개월과 11개월 만의 교체로 문재인 정부 임명 장성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로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장을 제외한 인사 대상자들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군과 작전을 해온 경험이 많은 장성들을 집중적으로 발탁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겁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윤동빈 기자가 이번 인사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대장 인사 7명 중 4명은 주한미군과 동고동락했던 미국 통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 내정자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을 거쳐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인데 락 해머러 주한미군 사령관과 신뢰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도 연합사 작전참모차장 출신이고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는 중령 시절 JSA 경비대대장을 지냈습니다. 정상화 공군총장 내정자는 한미 정상이 지난 일요일 함께 방문했던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한미 전투기들을 통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7 decades later, thanks to you, the Republic of Korea
a strong, thriving, and innovating democracy, and our alliance grows stronger every single day because of you all.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군 인사가 한미연합작전 능력 향상과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대장 인사 7명 중 6명이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서 요직을 맡았던 작전통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IPEF 가입에 반발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 병졸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폄하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거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마치 자랑하듯 섞어서 쐈다는 점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에 맞춰 북한의 무력 도발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한미일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될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건 오늘 오전 6시입니다. 이어 6시 37분과 42분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 3발 모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적은 있지만 ICBM까지 섞어서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해 한미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탐지했다며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핵 기폭 장치 시험은 핵무기 개발 마지막 단계로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핵실험 전에 충분한 기폭 장치 시험이 필요한 만큼 며칠 안에 핵실험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폭탄이 나온 데까지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적인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기폭 장치 실험은 기존 핵실험장인 풍계리가 아닌 다른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우리 정부와 군의 움직임도 긴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95분 만에 취임 후 첫 NSC를 주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안보실장과 외교 국방장관도 즉각 통화하고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움직임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헤어스타일의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보다 1시간 반쯤 일찍 청사에 들어섭니다. 오늘 북한 미사일 3발 중 첫 미사일 발사 95분 만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첫 발사 3분 뒤인 6시 3분에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확장 억제력과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북 성명에선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대부분 직접 NSC를 주재하지 않고 도발로 규정하지 못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발사 직후 한미 외교 국방장관과 안보실장 그리고 한미 한일 북핵 대표가 통화를 통해 한 목소리를 냈고 한미 연합군은 현무2와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4년 10개월 만에 공동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30여 대의 전투기가 무장을 완비한 채 지상에서 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 장면을 공개했고 미국은 일본 상공의 핵전략 폭격기인 B-52H를 전개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ICBM을 또다시 쏘아 올린 건 바이든 미 대통령이 귀국 중 미 상공으로 진입했을 때입니다.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순방 기간은 피하면서도 한미의 전략적인 메시지를 던지려는 북한의 계산이 보이죠. 미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상공에 있는 도중이었다면 미국의 대응 수위는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저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 2017년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도쿄에서 이륙한 건 어제 오후 6시쯤. 에어포스 원이 미 알래스카를 경유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쯤 북한이 첫 미사일인 ICBM을 발사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은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을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면 미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는 아주 컸을 걸로 생각돼요. 러시아와 중국에 쏠린 미국의 관심을 돌리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인데 선을 넘으면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TV조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2017년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때 북한과의 전쟁을 실제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rmy was preparing its troops and equipment and supplies and logistics to prepare for some type of conflict with North Korea alongside our South Korean allies. 우크라이나에서 곤경을 겪는 러시아군처럼 북한의 전력이 과대평가돼 있다면서도 I'm not sure we even know if their hypersonics really have the range or the speed or the accuracy that one might expect. 북핵 대응을 위한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오늘로 지방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이 극심한 내부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발단은 어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 생각일 뿐이라는 반발이 이어졌고 오늘은 지도부 회의에서 고성까지 오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의 퇴장을 공개 요구하면서 긴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과가 잘못된 건지 시점이 잘못된 건지 당 지도부 구성이 잘못된 건지 하루 종일 민주당과 정치권이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선대위 공개 발언에서 당 쇄신 방안 중 하나로 86그룹 용퇴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에는 86세대인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전해철 의원 등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회의 내내 표정이 굳어있던 윤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박 위원장을 향해 지도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도 그러면 자신을 왜 비대위원장이 앉힌 것이냐고 맞받아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에 그런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따로 추가로 비공개해서 논의는 없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징계라든가 586 용퇴 관련해가지고요. 네, 제가 따로 답변은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의 이딴 돌직구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월 대선 패배 이후 변화를 약속하며 내세운 박 위원장과 각을 세울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사과 제안을 수용할 경우 지지층 결집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개인 의견이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30 여성표 때문에 박 위원장을 영입해 영웅 대접을 하더니 토사구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무명의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간의 보궐선거도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나온 두 건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채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정치 인생이 끝날 거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그만큼 사정이 다급해졌다고 본인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양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거리 요새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진짜요? 할 수 있다 민주당. 그래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 패배 이후 2달 만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만큼 민주당 텃밭에서 정치 신인에게 패하면 재기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을 토로한 겁니다.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을 몰고 다니며 시끌벅적한 유세를 했던 이 후보는 유튜브 중계를 중단하고 조용히 시민들을 만나는 등 선거 방식도 바꿨습니다. 아이를 밀치거나 여성의 어깨를 누르는 등 유세 영상이 공개되며 불거졌던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아는 사람 뽑는 게 좋아요? 우리의 삶을 바꿀 유능한 사람 뽑는 게 좋습니까?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이 후보가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지역구를 옮겼다며 연일 지역 일꾼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지 25일도 안 되는 철새,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오늘 새로 발표된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은 1%포인트 안팎 초접전이었습니다. 지난 18일 공개된 첫 번째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이후 6개 조사에서 모두 오차 범위 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틀 뒤에는 지방선거 사전투표도 실시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접전 지역인 경기와 강원, 충청에서 총력전을 폈는데 윤석열 정부 견제론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일까지 지역별로 소규모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서울에서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강원과 경기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2090 유세단으로 해서 93세의 권노갑 고문부터 20대의 비대위원들까지 절박한 국정 균형에 대한 호소다지 될 것입니다. 강원도로 향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일꾼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이 강원도지사 선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출마한 김태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충청 지역은행 신설과 GTX 연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결과물을 내놓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당에서 적극 힘을 실어주시고 특히 민주당 정부 5년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능력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우리 충남을 더 빛나게 잘 살게 해줄 후보가 민주당 후보인가 국민의힘 후보인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투표하면 이긴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국민의힘도 사전투표에서 이겨야 승리의 쐐기를 박을 수 있다며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전망입니다. 첫 시험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검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성격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법무부 인사검증을 둘러싼 법적 논란까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입법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법무부가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핵심은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과 인사검증의 투명성 보장. 관리단 사무실은 법무부 청사 밖에 두고 다른 부서와 정보 교류도 금지했습니다. 단장은 비검찰 출신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 업무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증 자료도 보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민정수석실 권한까지 집중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맡을 뿐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이 맡는다며 해명했습니다. 야권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출범할 예정입니다. 첫 시험 무대는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검증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보셨듯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전담했던 공직자 인사 기능을 법무부로 옮긴 걸 두고 야권에선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법무부는 아무 문제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검증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위법조직이 됩니다. 정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대통령령만 개정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법무부가 오늘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6조를 들어서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사무는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탁해 왔다는 거죠. 법무부 위탁이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 역시도 위법이라는 논리입니다. 양쪽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없다. 이 주장의 근거는 또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는 명확히 제한돼 있고 인사검증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 직무 보좌로 돼 있어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게 업무거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정부 조직도 정해진 그 권한만 행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는 할 수 없겠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로 명시된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 때문인데요. 예. 법무 말 그대로 법률에 관한 사무죠. 공직 후보자 검증은 후보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위장 전입이나 탈세, 논문 표절, 허위 경력, 자녀 입시 비리 등 거의 전반이 다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불법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포함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로 비대한 권한이 쏠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하고요. 그래서 법무부도 장관이 중간 보고를 받지 않겠다거나 사무실을 외부에 두겠다, 부서 간 정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면서 우려 불식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애매하긴 한데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어쨌거나 권력이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집중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네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었습니다. 장소는 초등학교였습니다. 어린 학생만 19명이 희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우리만 일어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총기 규제를 역설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총소리에 놀란 부모들이 학교로 달려갑니다. 출입을 막는 무장 경찰에게 울부짖습니다. 초등학교에 18살 고등학생이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졌습니다. There was a mass casualty incident at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Texas. This school has children that are in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 총격범은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범행 전 자신의 SNS에 총기를 올리고 친할머니에게도 총을 쏜 걸로 드러났습니다. 10명이 숨진 버펄로 총기 난사가 일어난 지 열흘 만입니다. 참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격 사건은 올해만 2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0건 이상이 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백악관에는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And how many scores of little children who witness what happened see their friends die as if they're on a battlefield, for God's sake. I am sick and tired of it. We have to act. 총기 단체의 로비에 맞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미국 사회는 규제를 외쳤지만 총기 생산량은 지난 20년 사이 오히려 3배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대낮 17트럭이 인도를 덮쳐서 길 가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이 운전자 간밤에 숙취가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트럭이 휘청거리며 달리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오늘 낮 11시 16분쯤 광주 시내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들이닥쳤습니다. 화물차가 순식간에 도로 경계석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인도를 덮치면서 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뽕소리를 나더라고. 쳐다보니까 차가 전부 다 붙어갖고 저리 옆길로 거리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간 사람들이 다치고.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4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간밤에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남아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취소 수치. 음주운전인데 가속 여부나 그런 부분은 공단의 의뢰하고 조사가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수근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높이 50m짜리 대형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뚝 서 있던 대형 크레인이 갑자기 넘어집니다. 뒤에 있던 시설물까지 뒤엉키면서 일대에 흙먼지가 자욱해집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북 포항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m 높이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넘어진 크레인이 왕복 2차로 도로를 덮치면서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고 출근길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출근길 운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좀 늦었으면 아마 저 크레인에 혹시 또 깔리지 않을까 싶은.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파편이 30m 떨어진 인근 공사 현장까지 날아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직전 집안 말뚝 설치에 필요한 부품인 리드가 부러졌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리드가 부러진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 5분 전부터 차량과 인원을 통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고객 돈 40억 원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직원인 이들은 자그마치 16년 동안 횡령을 이어왔지만 금고 측은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 기업과 은행 등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자수했습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에서 30년간 창고 업무를 담당한 50대 여성 직원 A씨.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에 걸쳐 고객이 예치한 돈 40억 원을 야금야금 빼돌렸습니다. 고객의 예금과 보험 상품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챙긴 뒤 비는 돈은 다른 고객이 맡긴 돈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전체 횡령액 약 40억 원 가운데 29억 원은 이런 식으로 예치금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약 11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A씨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 등 거액의 기업 횡령 사건들이 잇따라 밝혀지자 큰 불안을 느껴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급자 한 명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다음에야 내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통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 경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하고 남은 11억 원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진화하면서 범죄 가담자 역시 황당하게 붙잡혀서 뉴스가 되는데요. 경찰을 사칭하던 전직 수거책이 돈을 빼돌리다가 붙잡히는가 하면 또 다른 수거책은 현금 다발을 세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현금 인출기를 오가며 계속 돈을 입금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입니다. 잠시 뒤 나타난 30대 남성. 경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여성에게 접근해 송금하다 남은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부산에서도 현금 수거책을 속이고 2,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자신의 경험을 이용한 겁니다. 은행에 와가지고 돈 입금시키고 하는 그 형태라든지 나이대라든지 이런 장면을 보면은 알 수 있답니다. 경찰이 현금 인출기 앞에서 60대 남성을 붙잡습니다. 건물 지하 계단에서 돈 뭉치를 세는 모습을 본 한 주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이 계단은 지하층에 입주한 시설이 없어 평소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돈을 세겼더라고. 5만 원권을. 돈이 약간 침해가 있어가지고 보이스피싱이 혹시 걸린 거 아닌가 해가지고.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현금 5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 3월 사망자 수가 사상 최초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매일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중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대 62만 명에 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3월 사망자 수는 4만 4,400명, 1년 전보다 67% 넘게 증가하면서 198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더해져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3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내려간 상황. 인구 자연 감소는 2만 1,000명을 넘어서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고령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85세 이상 남성의 1,000명당 사망률은 예년 14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88명까지 늘었습니다. 85세 이상 여성도 157명으로 지난해보다 48명 증가했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한국 노인의 특성상 감염병이 창궐하면 아마 그만큼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코로나 치명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사망자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여름 재유행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신청사 앞마당에는 국방부 청사 시절 군인 훈련용 연병장으로 쓰였던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청사 이전 뒤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대통령 주재 행사가 열렸는데 5대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천막이 설치된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인들과 5대 그룹 총수가 신동반 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을 합니다. 매년 청와대나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진행됐던 중소기업인 대회가 올해는 용산 대통령실 신청사 앞마당에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이곳에 오니 가슴이 뿌듯해지고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약속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 간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대회에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인데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했던 국민대표 20인을 신청사에 초청해 대통령 기념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 탁상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선물한 푯말이 놓였고 반려견과 찍은 사진 액자도 포착됐습니다. 일하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네, 일하다가 한 번씩 봐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맞아. 국민대표와 기업인 초청 행사에는 용산 집무실의 문턱을 낮춰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를 통해서 마지막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바쁘셨을 텐데, 자, 이제 벌써 윤석열 정부 출범이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가 있어서 뭐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만,
지지율만 보면 과거 정권 출범 때보다는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선 때 이제 진영 간에 치열한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진영 간의 그런 어떤 대립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선거 연장선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청와대 개방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600만 원 이상 지급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미 동맹 강화라든가 앞으로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판세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당내에서는 뭐 호남만 빼놓고는 다 석권 가능, 광역단체장 기준으로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그런 발언을 한 아마 의원들은 없을 거고요. 저희들은 몇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지난 4년 전에 완전히 지방 권력이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그 지방 권력을 좀 정상화해달라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수원에서 이제 유세하셨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어떻던가요? 경기도도 지금 아주 관심 지역 아닙니까? 뭐 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도 아주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있고요. 밑바닥 민심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힘 있는 일꾼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해주면은 지역 발전을 앞당겨 드리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강원도신데 강원도도 이제 김진태, 이광재 아주 뭐 거물급 후보가 두 분 나오셨는데 강원도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광재 경쟁자인 이광재 후보가 상당히 지명도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래도 그 과거에는 그랬는데 또 정치를 한 8년 쉬었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또 도지사를 또 과거에 도지사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런 분이 또다시 도지사로 도전하니까 아무래도 도민들이 그런 반응이 과거와는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긴 합니다만 보궐선거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의외로 지금 고전 중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인이 어려운 상황에 도전하는 것에 박수를 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낙선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부산에 갔다가 또 종로에 오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텃밭인 경기도를 버리고 민주당의 텃밭인 계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이 너무 비겁하지 않냐.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계양과는 아무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래서 그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에는 뭐 역할을 많이 하셔서 윤핵관이라는 별명도 이제 얻으셨는데 대통령과는 소통이 잘 되십니까? 지금도? 뭐 우리 대통령께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뭐 여론이나 민심 이런 부분을 당을 통해서 지금 수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논의한 건 어떤 뭐 인사 문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 문제도 오늘 저한테 누구누구로 하겠다, 어떤 사람들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뭐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발표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은 중이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입장 내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여권 내에서 먼저 조율이 돼야 될 문제인데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소통을 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뤘던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요직에 발탁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우리 당의 의견까지도 개진을 했는데 국무총리께서 워낙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셔서 이거는 좀 여론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통령과는 상의 없이 오늘 기자한테 예. 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예, 입장을 밝힌 것이지 내정 자체가 뭐 변하거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니죠.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색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대통령께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이 경제 관료들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도 고심을 하겠다,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논리시라면 한덕수 총리도 반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역시 과거 정부에서 총리를 아니 하셨던 분인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도 실패를 했는데 이 지금 거론되는 윤종원 전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했고 비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뭐 과거 정부에 못 담았다고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법무부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폐지하겠다 약속을 했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두는 거는 권력 분산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공직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검증단을 둬서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법무부와 경찰의 그런 세평이라든가 인사기일이 다를 경우에는 청와대가 직접 또 조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검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전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법무부면 둘 필요는 없고 법무부도 하고 경찰도 시키고 왜냐하면 검증 업무 자체가 조사 업무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말씀을 좀 못 여쭤봤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하반기 원구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못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 숨은 의도가 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지난번에 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파기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검수완박 법안 파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번복을 한 것이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1년 전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개특위 정상 가동 이런 것을 걸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만약에 끝까지 민주당이 반대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내 자신들의 마음대로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뭐 저희들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선거 때문에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8월 임대차 3법 도입 2년을 앞두고 전세 대란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들이 4년치 전세값을 한 번에 반영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건데요. 정부는 실거주 의무 완화 등 규제 개선책을 다음 달 내놓을 전망입니다만 문제는 금리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1,300세대가 넘는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지만 전세 매물은 14개, 월세 매물은 16개에 불과합니다. 보증금이 조금 높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전세 나오면 무조건 바로 나가요. 한 달 새 종로구는 전세 매물이 17%나 줄었고 동작구도 4% 넘게 감소했습니다. 7월 말부터는 전세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매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량 가뭄까지 겹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 대란 조짐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높으면 최소 2년은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에 완화에 나섰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들의 어떤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시장의 매물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효과가 나온다든지. 여기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도 일부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하지만 5% 초반까지 높아진 전세대출 금리의 상승 흐름까지 겹치면서 임대차 3법이 촉발시킨 월세화는 가속화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인도가 미래에 이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설탕 수출도 제한합니다. 안 그래도 오른 과자와 빵값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밀 수출 빗장을 잠근 인도가 이번엔 설탕 수출도 제한합니다. 세계 1위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 2위인 인도는 올해 설탕 수출량을 1,000만 톤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뛰는 물가에 놀란 서민들은 또다시 걱정입니다. 설탕도 그렇고 식용유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우리가 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고 나면은 물가 걱정이 되죠. 이게 오는 거 코로나보다 더 걱정돼요. 인도 설탕 수출 제한 소식에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백설탕 가격은 1% 이상 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음 달부터 닭고기 수출을, 이집트는 밀과 옥수수 수출을 중단하는 등 주요 식량 생산국들이 일제히 식량 보호주의에 나서면서 우리 식탁 물가도 전반적으로 오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과자, 빵 등 식품 가격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설탕을 금지하면 이게 다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국제 가격이 전부 이게 오르게 되죠. 과자도 그렇고 빵, 반찬이나 이런 거에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치솟는 물가에 내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달 연속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제주도에서 150만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몰입형 전시장 빛의 벙커가 서울에도 문을 엽니다. 바로 빛의 시어터인데요. 한국인이 사랑한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도 새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두운 전시장을 천천히 물들이는 황금빛. 키스하는 연인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여인의 얼굴이 사방을 에워쌉니다. 위로 옆으로 조금씩 자라는 나무. 황금빛 생명력이 나무와 함께 뻗어나갑니다.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이 미디어 아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와 제주도에 이어 서울에도 문을 연 몰입형 전시장 빛의 시어터에서입니다. 총 면적 3,400제곱미터. 21m 높이 스크린이 관람객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습니다. 작품이 발밑을 흐르고 양옆에서 덮쳐오면서 관람객은 그림 속을 떠다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작품과 짝을 맞춘 듯 시시각각 달라지는 음악도 매력을 더합니다. Une immersion totale, émotionnelle, avec tous les sens, donc les yeux, les oreilles, la musique, mais aussi le déplacement dans l'espace.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감각하는 체험형 전시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Let them know that I have a copy of my own in safekeeping.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만나서 형의 섹스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 남자. Jesus Christ. That old cocksucker. I want those files. 눈에 가시였던 그가 죽자 닉슨이 반색했던 남자. 죽을 때까지 48년 동안 미국 마쿠 정치를 쥐고 흔든 초대 FBI 국장 에드거 후보입니다. 대통령을 독대할 때마다 그의 손엔 늘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요인들의 사생활과 치부가 담긴 비밀 파일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8명 바뀌도록 그를 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조난 자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정 공안기관이 공직 인사에 대비해 준비해 두었던 대외비 인사 파일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가 늘 관심사였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했다는 이 말에서 그 파괴력이 잘 드러납니다.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라는 말이 그저 빈총이었을까요? 왕수석으로 불리던 민정수석의 권력 기반 역시 날마다 쌓이는 방대한 인사와 정보 자료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누구보다 실감나게 겪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민정수석의 핵심 업무인 인사정보 수집과 검증을 경찰과 법무부로 넘기겠다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이관 계획이 나오면서 왕수석의 왕자도 함께 이관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인사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법무장관에게도 위탁한다는 근거 변명부터가 논란입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간의 평판을 수집하는 보조 역할에 거치고 법무장관이 인사검증을 총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뛰어넘어 주요 고위공직자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장관이 한동훈이라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우려를 저 역시 그대로 느끼고 있어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인사 라인도 모두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논란만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듯 한 장관은 이미 야권으로부터 소통령 왕 장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우병우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권력을 대폭 국민들에게 반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출범한 정부고 실제로 국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정권의 출발은 항상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나친 자신감은 항상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 앞에 윤석열 정부 역시 좀 더 겸허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는 과연 다를까? 였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이미 비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강수량 자체는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다소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비는 금방 그치기 때문에 내일 우산까지는 필요 없겠지만요. 대신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55km의 바람이 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또 이번 바람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덕분에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많게는 5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부산과 전주가 25도, 대구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더위가 주춤하는 건 이틀 정도 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